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1월 11일이고 빼빼로데이네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평인데 지난번 에이펙에 왔던 캐나다 카니 총리인가요? 예, 여기가 그 제도로 가서 하나오션에 잠수함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최근에 진수했던 장영실함, 만약 캐나다가 수입을 한다면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함종이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 대문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따라가고 막 이랬죠. 자, 이게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가 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카니가 보여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이제 정신호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서로 아기가 잘 맞거든요. 에이펙이 이번에 결정된 부분은 상당히 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 국방 경제의 주도권을 이제 중국의 어떤 대항마로서, 그렇다 중국하고 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미국의 이 이해관계를 지킨다는 선이죠. 여러분,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청백군 하면 청백군이 서로 적이지만 교실로 들어가면 다 한반이잖아요. 그죠? 한반의 친구들이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신의, 그렇지만은 청백군 나눠서 연습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 유대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갈라지는 결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가 아니지만 훨씬 옅어지고 다른 것에 덮여서 숨겨져 있지만 결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죠. 이번에 결정이 됐다. 캐나다 이번 결정은 지금 이제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 최종 2배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독일의 티센크루프하고 우리하고. 객관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뒤질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가격까지 포함하면. 그렇지만 정치, 지정학적 고려까지 포함을 하면은, 당연히 한국과 손을 잡는다. 이거는 미국도 원하는 바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캐나다가 우리한테 열 몇 척까지 최대 사갈 수 있다. 어디서는 20척 넘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얼핏 보여요. 지금 국내 언론 보도된 거 보면 12척, 8척에서 12척, 잠수함 가격만으로 따지면 한 20조 원. 그래서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잠수함을 건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호주에 뭘 수출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가격이 국내보다 훨씬 더 비싸져요. 왜냐하면 이런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국민들이 용인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를 가지는 투자, 교육으로서 쓰는 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운용 유지까지 우리가 한다. 잠수함을 직접 제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필리핀에 우리가 잠수함 이야기를 할 때도 잠수함 기지 건설까지 포함이 됐던 바가 있었어요. 훈련 교육까지. 그렇게 아마 이게 다 포함되고 플러스 알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 60조짜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고려하면 60조 원까지 될 수 있다. 그거 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킥백을 우리도 캐나다한테 줘야 돼요. 뭔가를. 그게 맞는 상태에서 정치 지정학적으로 캐나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순리에 따라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고받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손을 한번 써준 그런 느낌이 좀 나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정치 지정학적 고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럽은 오래된 대륙입니다. 캐나다의 선택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결별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은 나 아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캐나다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럽과 미국과 관계 비슷하게 캐나다가 이득을 보는 점이 많았다. 손쉽게. 그런 부분이 더 아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세를 통해서. 유럽도 똑같아요.
그럼 차기 주자가 어디 있냐? 그냥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자, 이런 부분이고 향후 새롭게 형성될 새로운 무역 루트들, 무역 노들에 대해서 캐나다 너도 너 역할을 해라. 그렇다고 미국 나하고 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라면서 주선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걸로. 똑같은 이유로 관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상의 보도 태도가 다 그래요. 서방권은. 그것은 트럼프가 자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전 세계 언론을 욕을 하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던 바고 트럼프가 계획한 바다.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그제도에 조선소를 방문했고 요번에 이제 진수가 된 3,000톤급 그러니까 장영실함 장보고 3 배치 2의 1번 함이죠. 예, 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8척에서 12척 사가져 가고 백값만 치면 한 20억. 그런데 운용 유지 뭐 교육 다 포함하면 60조 원 정도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국방 수출을 본격화한 이후로 최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경쟁 상대는 티센크루프다 독일에.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때 우리 하대배에 가가지고 이걸 배워왔는데, 그때가 80년대 말이고, 독일에 가서 우리 기술자들 파견돼서, 그때는 당시 대우조선이죠. 예, 지금 하나고. 가가지고 일본 함은 거기서 건조해 준 걸 받아왔고 우리 근로자들이 기술자들이 관여됐고 2번 3번 함 정도는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시작된 게 80년대 말이고 장보고 원 네. 그게 1200톤급인가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3800톤인가 뭐 그렇죠. 이번에 장영실함은 그때 해서 93년에 첫 함정이 취역을 했는데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 기술을 전수해 줬던 독일을 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다른 방산 분야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옛날 88 전차라고 불리던 K1 전차를 할 때도 88 기아가 있죠. 전두환 때 그걸 국산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88로 명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한테 우리가 자기 전차를 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이 안 된다. 그 핵심은 이제 우리가 너무 세지면은 북한을 먹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게 미국한테 깔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레오파르드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래서 당시 이제 M1 전차의 초기형의 기술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80년대, 90년대예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죠. 지금 K2 전차, 미국은 아직도 M1 에이브람 전차의 개량형이에요. 세대차가 날 정도예요. 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90년대 초죠.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의 기술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항공모함도 한 2척 정도 고술값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분해해봤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우리 천공 미사일 시스템 그것을 러시아의 최고의 미사일 기업과 동시에 개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공 1, 2, 3 그리고 LCM으로 가는 것이고 러시아도 그게 괜찮아가지고 S350이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30년 된 거. 다 모든 기술이 다 그래요. 아까 전차도 K2 전차도 그렇고 미국으로 시작된 기술 물론 그게 이제 T-80 전차를 우리가 또 러시아부터 들여오면서 러시아 전차의 장점을 100% 우리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뜯어볼 수 있었으니까. 함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공모함으로 뜯어봤으니까 러시아 거. 어쨌거나 지난 한 30년 기간 동안 우리는 무기 기술을 어깨너머로 사실 배워온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가는 추진기관 차세대 원전도 마찬가지 소형 원전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배워온 기술인데 그 기술의 본산이 30년 만에 뒤집힌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천궁 최신형이나 SM 최신형은 러시아 미사일보다 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 세계 최고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 자, 이런 어떤 맥락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난 30년 동안 우리 뭐 했는지.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놀았지요. 구소련과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놀았죠. 그냥 돈으로 모든 걸 전환시켰죠. 엔지니어링 스쿨에 공과대학의 사람들이 가지 않았죠. 전부 다 MBA 따라갔었죠. 우리나라에도 그 문화가 약간 전염되어 왔긴 왔었어요. 그랬더니 기술 발전이 적체됐죠. 돈놀이 하는데 급급했죠. 돈이 돈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이는 돈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가치는 전부 다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지금 그것을 트럼프가 희한한 방법으로 청소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장보고 3 배치 2의 1번 함, 장영실 함이죠. 예. 자, 이게 이제 이때까지 패턴을 보면은 장보고 1 9척, 장보고 2 9척, 장보고 3도 9척 될 것 같습니다. 배치 3는 이제 원자력 추진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죠. 자, 이게 그대로 캐나다에 함정이 되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직 발사관이 과연 캐나다가 필요하냐, 또 우리가 만든 수직 발사관인데 우리가 향후 실을 무기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캐나다가 그것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 미사일까지 사가져간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자, 그 정도까지 원할까? 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발을 완전히 멈춰나게 많이 담그는 거예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향후 무기 거래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 자, 가격에도 큰 변동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이제 장보고 3 배치 3는 우리 원자력 당연히 추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모든 게 국산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경쟁력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요구에 맞춰줄 수 있는 유연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가 어떤 요구 조건을, 어떤 이제 필요성을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냐, 거기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자, 며칠 전부터 이런 기사들이 제 눈에 이제 유튜브 AI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 채널 자체는 캐나다 프레스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거구가 쓴 어떤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영상들이다. 그럼 뭐 2만 명도 안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제 캐나다 내에서 극단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 들을 만한 내용도 잠깐 있었습니다. 제목이 일단 보면 캐나다 20조 원 한국으로 간다,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트럼프 싫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용어가 정치 지정학적 결정이다. 미국과 결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파트너의 색깔이 좀 바뀐다. 즉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캐나다도. 거기서 비중을, 현재 캐나다 수출액의 4분의 3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데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변화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큰 틀 안에서 그 틀은 내가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국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니는 네 힘으로 커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의 미국 입장은 뭐냐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요. 나만 바라보는, 빈 밥그릇 들고 숟가락 빡빡빡 긁으면서 캐나다, 유럽,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리고 재충 양쪽이 똔똔이 되게 하자, 이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근데 전 세계 언론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단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정치 지정학적 결정이다. 즉 향후의 힘의 균형이 어디로 가 있느냐.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뭐냐. 미국을 배제하지는 못해요. 캐나다가 절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Pacific Defense Alliance, 태평양 방어 동맹이다. 갑자기 태평양 방어 동맹이 나왔다. 근데 이것은 북극 항로의 지도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네.
이거 트럼프 화 안 났습니다. 트럼프는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탄생할 무역로에 있어서 미국이 군사적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조선일보에 나온 이게 이제 이제 수출한다는 거, 우리 거기에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국무총리가 한 이야기예요. 한국과 캐나다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훨씬 크죠. 왜냐? 기본적으로 무기의 생산은 우리가 잘하니까. 그렇지만 캐나다도 우리한테 기여할 바가 있다. 그거 기여할 바 전혀 없으면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의 입장은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캐나다로부터 좀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 판단했었다는 것이고, 또 캐나다 총리는 안보 전략적 측면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좀 전에 말했던 정치 지정학적. 이것은 뭐냐? 나도 파트너가 필요하다. 미국이 모든 걸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를 무조건 지켜주던 부분이 해체됐을 때, 없어졌을 때 나는 어디에 기대해야 되나? 한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고조선 전성기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 했죠. 대통령실에서 잠수함 외 방산 분야 공동 발전의 여지 많아. 오늘 이것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방산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하고 하나의 거제도 사업장까지 갔던 것입니다. 예. 자, 요 기회를 활용해서 캐나다는 옮겨 붙기를 할 것 같고, 본인들도 뭔가를 잘해야 되겠죠. 더 아마 발굴하기 위해서 양쪽이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캐나다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국방 분야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이건데 최근에 9월 30일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보도, 예. 이 보면은 공중 통제기 사업이라고 아실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고, 옛날 같으면 이제 보잉 737 같이 큰 비행기 위에 이제 막 빙빙빙 돌아가는 큰 레이더, 옛날식 레이더죠. 그거 달아서 뭐 600km, 500km 이상 보면서 공중에 띄워놓고 상대방이 지상에서 어떤 비행기들이 올라오는지 다 살펴보던 그런 비행기죠. 우리가 피스아이라고 그래서 내den가 도입했지만 재미가 없어요. 고장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그것을 2차 사업으로 4대를 더 확보한다. 그래서 총 8대를 하려고 했죠. 그 2차 사업이 첫 번째가 한 3년 전에 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뒤에 링크는 그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버 탈락, 보잉 탈락. 보잉이 탈락한 이유는 그때는 되게 심플했어요. 뭐냐? 그 당시 이제 경제가 회사 상태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아서 아예 아웃됐어요. 우리가 그때부터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보잉한테. 왜냐? 기존에 4대를 운영하는데 너무 시원찮았거든요. 사버는 우리한테 기술 이전도 상당히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 둘 다 탈락. 결론은 국산화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에 뜬금없이 미국제 L3 해리스의 시스템이 들어간 글로벌 6 6500 기반의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젯 기반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버에서 쓰는 사버의 글로벌 아이하고 똑같은 기종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더 크기 자체가 워낙 작아졌기 때문에, 가벼워졌기 때문에, 몸통에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 작은 기체로도 충분한 채공 시간이 과거의 큰 기종만큼 나와요. 그때 참여했던 회사가 보잉, 사버, 그리고 이스라엘 회사였거든요. 자, 이스라엘도 이미 이제 이런 유사한 기종을 국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대를 도입하는 건데 자그마치 3조 1천억이니까 한 기당 거의 8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의 무기 체계입니다. 네.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때 이 세 군데를 다 물먹이면서 우리가 한 결정은 국산화였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이번에는 미국제를 도입한다. 이게 왜 이렇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입장이 바뀌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L3 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강조한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이미 9월 말에 결정된 거예요. 9월 30일에 결정된 것으로 나와 있죠. 구글 AI가. 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정치 지정학적 부분에 더하기 한국과 주고받는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민수 국무총리의 의견이나 대통령실의 의견 이미 우리가 행동을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까지 지금 1차 사업으로 다 올렸잖아요. 4대인가 5대인가. 그리고 대공 미사일 체계에 있어서 통합하는 거, 해상 무기 체계에 있어서 네트워크 전장하는 거, 그리고 레이더 기술이 절대 작지 않아요. 예, 그리고 KF-21에 들어가는 레이더도 대공 레이더, 대지상, 대해상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전장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의 우리의 그동안 누적된 기술은 상당해요. 즉, 그 말은 우리가 굳이 이런 L3 해리스 신설을 안 줘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체에 통합한다는 부분이 어떤 노하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노하우가 지금 핵심적인 노하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미국의 L3 해리스라고 내세울 만큼의 비중은 아니라고 봐요. 기술 도입 정도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되는 거. 그런데 여기를 대표를 미국의 L3 해리스 글로벌 6500이라고 이야기했다. 예, 이게 근데 내용상으로는 국산화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캐나다한테 주고 받고 할 준비를 우리가 이미 했다. 선행적으로 보여줬다. 캐나다 카니 총리가 APEC에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결정해 줬다. 한 달 앞서서. 이건 거의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L3 해리스부터 한번 볼게요. L3 해리스의 본사가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L3 해리스가 강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캐나다의 어떤 혁신에 우리가 관여한 지가 60년이 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의 매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배를 이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아마 초기 몇 개는 우리가 만들고 후속은 거기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잠수함 사업에 관여하는 캐나다 기업들이 여럿이 있다. 자, 캐나다는 그 정도는 되는 나라예요. 호주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죠. 있긴 있지만 발굴해야 될 정도죠. 지난번에 K9 자주포나 또 우리 장갑차 수출할 때 보면은 그렇지만은 여기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다. 겉으로는 미국 기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캐나다 기업들인 게 있다. 대표적인 게 L3 해리스다. 잠수함 부분에 있어서 이 회사가 들어온다. 캐나다가 한국을 하나오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그 말은 제가 봐서는 이번에 공중통제기에 들어오는 L3 해리스도 캐나다적인 색깔이 그 많은 부분이 캐나다에 떨어지는 그런 계약이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봄바르디에 이게 6500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만든 공중통제기고, 이게 미군도 차세대로 선택한 거예요. 예,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사브 형식, 사브의 글로벌 아이보다 사브의 글로벌 아이는 바깥으로 돌출된 레이더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양옆으로 넣은 거예요. 저게 아마 L밴드인가 뭐 그런 것 같고, 앞부분도 좀 툭 튀어나왔죠. 원래는 날씬해야 되는데 앞에는 S밴드 레이더, 뒷부분에도 S밴드 레이더 들어가고 배 쪽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배 쪽으로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중 통제기라기보다는 전방위 통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SAR 레이더가 들어갔으면 우리도 이미 확보한 기술이잖아요. 초저궤도 인공위성이 쓰는 게 SAR 레이더거든요. 요번에 완료된 그 4개인가 5개인가의 그 인공위성도 처음에 EOIR이었지만 뒤에 나머지는 전부 다 SAR 레이더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완전히 국산화됐다는 거예요. SAR 레이더는 레이더를 비춰서 지상이나 해상에서 검토한 것을 영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핵심이에요, 그게.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됐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게 LIG가 됐든, 하나가 됐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산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L3 해리스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기체에다가 이 레이더를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 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이 봄바르디에가 캐나다 회사입니다. 예, 이걸 4개를 사게 되고 아마 뒤에 전자전기 해가지고 2대 더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비즈니스 젯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북극 항로가 활발해지고 지금까지는 거의 소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동해를 거쳐서 북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러시아랑 만날 일도 없고 뭐 알라스카로 갈 일도 없잖아요. 만주로 갈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 비즈니스가 활발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수송기를 많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반대로 무릅쓰고 C130J가 아니고 브라질의 엠브레르를 선택했어요. 기종은 훨씬 나은 기종입니다. 순리대로 선정한 거예요. 근데 많은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저항이. 유용을 류의 저항이. 자, 그때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브라질 엠브레르는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네임 밸류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랑 손잡기 딱 좋다. 거기도 비즈니스 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마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형 항공기는 수요가 훨씬 많겠죠. 비즈니스 젯보다. 그래서 중형 항공기는 엠브레르의 기술을 우리가 상당히 도입해서 국산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젯 부분은 우리가 국산화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초기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비행기 수입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카이는 중형 수송기 또 이건 지금 대한항공이 가져갔잖아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엠브레르 같은 경우는 카이랑 해서 물론 그것도 경쟁에 붙이겠지만 중형 민항기 쪽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캐나다한테는 미래의 또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새로운 강자가 비즈니스에서 수요가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중형 항공기의 수요도 확 늘어날 거예요. 우리한테. 맞죠? 북극 항로가 개통되고 북한하고 수송이 자유로워지고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북방 쪽에 개발 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도 자주 가야 되고. 그때 비즈니스 젯, 중형 항공기. 예,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주를 했다. 국방력 강화에 앞장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 카이는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거의 같은 기종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뭐 보완은 당연히 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이 안 맞다. 성능은 비슷했다. 대충 이런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은 만약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은 카이가 이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오래된 세력이거든요. 지금 발표할 때 군에서의 방위사업성의 입장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성능은 다 비슷했다. 아마 가격이 보잉 게 훨씬 비쌌겠죠. 근데 미제잖아요. 우리가 이 기존에도 이미 보잉 것을 4대, P-사일 4대 가지고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 운영 통합성을 위해서 조금 돈을 더 줘야지만 이걸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국방 관련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카이가 보잉하고 롱마랑 협력을 한 겁니다. 이게 그때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예. 자, 근데, 누가 중간에 대통령이 잘려나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내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카이는 좋은 배팅을 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한항공은 자기들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붙어 있는 데가 카이, 윤석열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대한항공은 아웃사이드였는 거죠. 근데 그게 윤석열이 없어지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캐나다와의 어떤 애매한 관계의 설정, 너희들은 너희가 지켜 하니까 캐나다가 자기의 오래된 잠수함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뒤에는 캐나다 총리하고 트럼프는 다 알아요. 너희가 잠수함 부분, 이 해역을 지키는 역할은 당신들이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언질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잠수함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어디지? 한국 아니면 유럽인데 나중에 미래에 있어가지고 향후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할까? 독일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삼. 이렇게 된 것이고 거기다가 한국이 공중통제기에서 거의 캐나다 기업인 L3 해리스가 통합을 하고 거기다가 비행기는 bombardier 걸 사주겠다. bombardier 거 안 사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브라질에 엠브레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드라마틱한 사건을 이길 수 있었다. 예. 카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카이는 될 가능성이 높은 걸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내부가 완전히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강구영이 뭐 임기를 2달 앞두고 그만두고 나갔죠. 조사에서 다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는. 자, 그가 금년 초만 해도 언론에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 10월인가? 이때가 아마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랬을 거예요. 다시 도전한다고 언론에다가 막 홍보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이 아웃되면서 2달 앞서 나갔어요. 스스로. 이런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결정 과정 및 특징.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참여한다. 이 통합 기술이 과연 우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A 방식을 하고 있다면 L3 해리스는 B 방식을 하고 있네. 참고를 한번 보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는 걸 그냥 서로 배워야지 이런 게 아니라 또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저걸 기체에 어떻게 특화시키느냐. 우리가 사실 비행기 기체를 잘 모르잖아요. 전투기 이상은. 그 점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한번 기계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향후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걸 100%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특히 기체 통합이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다. 우리가 배운다는 부분에서는. 그리고 견눈질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에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하나와 LIG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나 레이더는 전부 우리 거예요. 예, 거기서도 또 추가로 배울 부분이 또 있겠죠. 예.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거의 국산화랑 진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국산화랑 진배 없다. 그리고 이것이 국산화라는 명목으로 가더라도 주관 기관을 예를 들어서 한화를 하든 LIG를 하든 거기다가 L3 해리스를 끼우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구조인데 L3 해리스를 띄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보잉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게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중요해서 우리가 미국을 도외시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내실은 캐나다 거다. 예. 그래서 일거양득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학적 입장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전에 타스통신에서 본 기사입니다. 자,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간 이제 러시아 내 언론들에서 나온 기사들을 타스가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프레스 리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내용은 시리아 이야기고, 시리아 지금 임시 대통령 이야기고, 두 번째가 덴마크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주제랑은 덴마크 이야기가 훨씬 가까우니까 덴마크 이야기를 할게요. 뜬금없잖아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60억 달러를 지출한다.
자, 트럼프가 이걸 우리가 먹겠다.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 해서 막 트럼프 이 덴마크 지금 총리인지 하여튼 지도자가 여자예요. 막 가가지고 아니다라고 막 여기저기 하소연하고 다니고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트럼프가 그 길을 군사적으로 점령이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60억 달러를 덴마크가 지출한다.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정치 지정학적으로 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욕을 먹었죠. 악역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0억 달러가 여기 투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생성될 이 해안선을 자네가 지키게. 지금 캐나다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서는 뭐 디젤 잠수함 갖고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잠수함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만 가면. 근데 트럼프가 요구한 게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쪽 항로가 캐나다의 동쪽과 서쪽을 지나가는 항로가 되게 중요할 것이네. 거기는 자네가 지키도록 하게.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예요.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은 캐나다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는 많은 물자들이 그 항로를 거치게 되는 되고 그 길목에 그린란드가 있으니 중국한테 뺏기지 말고 자네들이 힘들어 지키게 지금 소수민족들 밥값이나 대주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욕 먹을 각오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욕 먹을 계획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예. 그걸 이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국내에서는 아마 보도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나오죠. 미국 압박의 영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느냐? 러시아의 바로 머리 위인데 그린란드면? 예. 그렇지만 미국으로 가는 ICBM이 주로 날아가는 코스는 아니긴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7조, 8조가 들어가는 돈인데, 뭐 10조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막는 겁니까, 이거? 예? 적이 누구예요? 예, 러시아인가요? 그럼 지금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치열했던 냉전 체제 동안도 그린란드가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러시아와 상관해서는 군사적인 요긴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린란드에는.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그 정도 하라고 말했죠. 근데 갑자기 왜 돈을 쓰느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화해한다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초병을 더 세워라 이 정도예요. 군사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남이 와서 날름 잡아먹으려고 해서 버틸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중국밖에 없는 거죠. 북극 항로의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뭐 몇 번 벌써 보여드린 지도죠.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 거 보니까. 자, 북극 항로를 따라가다 보면 베링 해협을 지나서 길이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북극 연안을 따라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래스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캐나다와 미국 동해안이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고 서해안으로도 내려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린란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캐나다로 하여금 잠수함 체계를 개편해라. 너희들은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필요 없다. 그냥 디젤 잠수함 정도면 충분하다. 즉 그것은 저 사이를 여차하면은 항로가 봉쇄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잠수함 갖고는 언감생심이다. 그걸 우리한테 기대려 하지 마라. 너희가 해라. 그거는. 그래서 그게 60조 원 들이는 거고 그 큰 틀이 정해진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한국이란 나라한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임한다. 지금. 위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거기서 잘 찾아봐라. 예, 너희는 네 스스로 앞길을 먹고 살아라.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관계가 바뀐다. 그래서 미국하고 절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그린란드에 투자를 하게 된다. 저 멀리 떨어진 오지라고 그냥 놔두지 말고 아무도
상관 안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 지금 이해관계의 핵심이 된다. 위로는 아메리카로 대륙으로 가는 항로가 설정이 되고 밑으로는 유럽으로 가는 항로가 설정이 되며 그 가운데 가장 큰 거점이 그린란드다. 네가 막았어야 될 거 아니냐. 저기를 다른 놈이 잡아먹으면 아래 위가 다 막힐 수가 있다.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즉 지금 미국이 우리 어떤 보도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사이 그 말라카 해협 거기는 군사적 긴장도가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물동량이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수에즈 운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파나마 운하 그죠? 그 근처 지도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 조그만 섬들에 군사기지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란드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그 주변에 해역의 항로가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의 관할권을 한국이 갖고 있게 되니까 한국하고 착하게 지내라. 그래서 캐나다 총리 캐나다 입에서 태평양 방어 연맹이라는 이야기가 방어 동맹이라는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북극 항로 전체를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 맡아라. 미국은 안 한다 이제 그런 거 돈 들여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저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동해를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는 큰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세안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으로 이 지역에 관할권이 넘어갔구나. 그리고 캐나다가 이 지역의 관할권이 이 지역이 앞으로 소통이 되겠고 이 지역의 관할권이 한국의 관할권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실제로는 중국, 러시아, 한국 딱 섞여 있겠죠.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중 핵심은 한국이다. 왜? 중요 거점을 무역의 거점을 한국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부산항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망의 핵심 구간인 한반도 구간 역시 부산에서 만날 수 있죠. 해양과 육로가 다 같이 출발하는 곳 또는 마치는 곳 그거를 지정학적으로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치 지정학적으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